정리 24. 인간의 정신은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정리 24에서 30까지 타당한이라는 형용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는 영어 adequate에 해당되는 라틴어 adequatus를 번역한 말인데, 문맥에 어색한 말 같아서 17세기 스피노자 시대에 적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의미인 온전한, 충분한, 올바른 이라는 다른 형용사로 대체했습니다. 정명을 읽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정명 내용의 요점을 설명하면, 인간의 정신이 신체의 각 작용과 구체적인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체의 관념도 신 안에 있고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도 신 안에 있지만, 이런 신의 관념은 신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정보를 파악하게 하는 관념이 아니라 신체가 구성되기 전에 자연에 존재하는 계물로서의 관념으로만 신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스피노자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리 24를 다시 표현하면, 인간의 정신은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명을 보시죠. 증명.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그것들이 자신의 운동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한에 있어서만 신체 자체의 본질에 속하며, 그것들이 개체들로서 인간의 신체와 무관하게 고찰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신체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신체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신체의 작용이 그 고유의 기능으로 작용이 될 때만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발의 피부를 보호하는 면에서는 신체로 볼 수 있으나, 베어내도 내 신체가 전혀 이상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내 신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신체의 부분들은 요청일에 의해 매우 복잡한 개체들이며 보조정리사에 의해 신체의 본성과 형태를 전혀 바꾸지 않고 인간의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운동을 상이한 방식으로 다른 물체에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신체의 부분이 그 고유 기능인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 외에 다른 방식으로 외부 물체의 운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뇌를 둘러싸 머리를 보호하는 피부가 축구 경기에서 헤딩슛을 날리는 경우, 머리 피부의 고유 기능이 아니고 외부 물체의 운동을 전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 3에 의해 각 부분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은 신 안에 있을 테지만, 그것은 신이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그 부분 자체에 앞서는 다른 계물의 관념으로 변용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각 부분도 신체의 고유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자연 안에 존재하는 계물로서의 개념으로서만 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 안에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면 그 표현을 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의 작용으로 보는 스피노자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한 인식은 신이 오직 인간 신체의 관념만을, 즉 정리 13에 의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만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대단히 많은 사물들의 관념들로 변용해 있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다. 그런 거로 인간의 정신은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QED. 신체의 모든 부분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체의 작용 기능으로서의 관념이 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의 한 계물로서의 관념만이 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의 작용이 신으로 구성되어도 내가 내 신체의 작용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자율신경이 관련된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신체의 작용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신은 그것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이 신체의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 과정이나 온전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였죠. 그런데 칸트는 그 과정을 구상력의 종합이나 선언적 통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정리 25로 넘어갑니다. 정리 25. 인간 신체의 각각의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증명. 외부의 물체가 인간의 신체에 대해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밝혔다. 그러나 외부의 물체가 인간의 신체와 관계없는 개체인 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은 신이 본성상 외부의 물체 자체에 앞서는 다른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다. 그러므로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신이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신 안에 없다. 즉,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QED. 신체가 접촉을 통하여 외부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념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작용되는 물체의 부분적인 성질에 대해서만 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체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칸트도 물에 대한 현상만을 인식할 뿐이지 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그 이유를 우리의 직관이 시공간이라는 형식에 바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시공간의 틀에 우리의 오감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물체의 성질을 모두 인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 26. 인간의 정신은 자기 신체의 변형의 관념을 통해서만 외부의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증명. 만일 인간의 신체가 어떤 외부의 물체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도 자극받아 변화되지 않는다면 인간 신체의 관념도 인간의 정신도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러한 물체의 존재의 관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인간 정신은 그러한 물체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도 지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외부 물체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은 외부의 물체를 지각한다. QED. 신체가 외부 물체에 의해 자극받을 때만 정신이 그것을 지각할 수 있죠. 따라서 외부 물체가 자극을 주는데도 지각하지 못한다면 신체와 정신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므로 마취되거나 죽은 상태일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외부의 물체를 표상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갖지 않는다. 증명. 인간의 정신이 자기 신체의 변형의 관념에 의해 외부의 물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이 그것을 표상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정신은 다른 방식으로는 정리 26에 의해 외부의 물체들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표상할 수 없다. 따라서 정리 25에 의해 정신은 외부의 물체를 표상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갖지 않는다. QED. 이것은 정신의 관념의 대상이 신체이고 신체의 변형은 그 대상인 외부 물체를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정신도 신체의 변형인 표상만으로 그 물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 물체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리 27. 인간 신체의 각각의 변형의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증명. 인간 신체의 각각의 변형의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가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되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 신체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가 다른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수 있는 개체인 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관념은 정리 25의 증명을 참조하라. 정리 16에서 신체의 변형은 외부 물체의 성질과 신체의 성질이 합성되어 관념이 형성된다고 했고, 정리 25는 외부 물체와 신체의 본성이 부분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신체 자체에 대한 온전한 관념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 28.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단지 인간의 정신에만 관계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뚜렷 명확한 것이 아니고 혼란한 것이다. 증명. 왜냐하면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과 함께 인간 신체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인간 신체의 본성뿐만 아니라 신체의 부분들의 본성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변형은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따라서 신체 전체가 자극받아 변화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리 24와 25에 의해 외부 물체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신이 인간의 정신으로 변형되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는 신 안에 없고, 신이 많은 다른 관념들로 변형되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 변형의 관념은 단지 인간의 정신에만 관계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전제가 없는 결론과 같은 것이다. 즉, 그 자체로 명백한 것처럼 그것은 혼란된 관념이다. QED. 신의 속성이 자연의 무한한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관점에서는 물체의 관념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정신의 작용이 신의 속성의 양태라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으로 고찰하는 물체의 관념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정신이 관념을 형성하는 주체가 아니고 물체의 변형이 관념을 형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붉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그것을 붉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는 괴물에 있어서 색상의 관념이 붉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점이 칸트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사과의 관념이 신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주석.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이 그 자체로만 고찰될 때는 뚜렷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된다. 인간 정신의 관념과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의 관념도 단지 인간의 정신에만 관계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것은 누구나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도 신체의 관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없다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정리 29. 인간 신체의 어떠한 변형의 관념의 관념도 인간의 정신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증명. 왜냐하면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신체 자체에 대한 온전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것의 본성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리 13에 의해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정신의 표현과 온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부 공리 6에 의해 이 관념의 관념은 인간 정신의 본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QED.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면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뱃속에 이상이 생겼는지, 누가 배를 때려서 아픈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저 아프다는 정도로 불충분하게 부분적으로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념에 대한 처방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배를 마사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관념이 올바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즉, 관념의 관념도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하다. 즉, 인간 정신은 사물을 자연의 공통적 질서에 따라서 지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도 외부의 물체들에 대해서도 온전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단지 불충분하고 단편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신은 신체의 변용의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 있어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신체의 변용의 관념을 정신이 그것의 원인도 대책도 충분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신체의 변용의 관념 자체를 통해서만 자기의 신체를 지각하며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변용의 관념 자체로서만 외부의 물체들을 지각한다. 따라서 정신은 이러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신체에 대해서도 외부의 물체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불충분하고 부분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있다. QED. 그렇다면 인간이 자극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인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체들의 접촉에서 상호가 가지는 공통점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공통된 부분에 한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을 내려봅니다. 주석. 분명히 말하건대 정신이 사물을 자연의 공통적 질서를 따라 지각할 때, 즉 외부로부터 결정되어 사물들과 우연히 접촉함으로써 이것 또는 저것을 생각할 때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도 외부의 물체들에 대해서도 온전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단지 불충분하고 단편적인 인식만을 가진다. 이와 반대로 내부로부터 결정되어 여러 사물들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그것들의 일치점, 차이점, 반대점을 인식할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신이 내부로부터 이런저런 방식을 결정할 때 정신은 사물들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고찰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우연히 사물들로부터 접촉이나 자극을 받았을 때는 뭐지? 라는 불충분한 인식밖에 없지만 무엇인지 알아볼 의도를 가지고 접촉할 때, 즉 본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등의 접촉을 통해서는 의도된 부분에 한해서 명확한 고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 30.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지속에 대해서 아주 타당하지 못한 인식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체의 지속이란 우리의 신체나 그 부분들이 본성을 유지한 채로 시간이 경과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즉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명. 우리의 신체의 지속은 신체의 본질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리일에 의해 신의 절대적 본성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제1부 정리 28에 의해 다른 원인들에 의해 존재하고 작용되도록 결정되며 이 원인들도 역시 다른 원인들에 의해 이렇게 무한히 이어진다. 제1부 정리 28을 보면 모든 계물은, 즉 한정된 존재를 갖는 유한한 모든 것은 한정된 존재를 가지는 유한한 다른 원인에 의해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지 않는 한 존재할 수도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무한히 이어진다. 인간 신체가 지속되는 근거는 나 자신에 의해서도 아니고 신의 절대적인 속성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타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다른 물체에 의존하는 방식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체의 지속은 자연의 공통적 질서와 천지 만물의 구조에 의존한다. 그러나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신이 만물의 관념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있으며, 신이 인간 신체의 관념만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신 안에 없다. 우리 신체가 일정 기간의 지속성을 갖는 것은 자연의 질서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신의 속성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체가 유지되는 것이지, 만일 인간 신체의 본성 자체가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제1원인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유지에 대한 이유는 자연의 질서를 모두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 신체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문장, 신이 인간 신체의 관념만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신 안에 없다는 뜻이 우리의 알미, 신체만에 대한 관념일 때는 신체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체의 지속에 대한 인식은 신이 단지 인간의 정신의 본성을 구성한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 즉, 이 인식은 우리의 정신 안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QED. 즉, 우리의 신체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신체는 타 물체의 관계로서 지속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질서라고 부르며, 이 자연의 질서에 대한 관념이 신체가 불충분한 관념을 통해서 정신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이유를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신이 그것을 충분하고 온전하게 안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화의 연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연구에 대한 영상 한 편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2021년 9월 초부터 미국에서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바이오테크 분야에 새로운 연구소가 설립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새로 생기는 연구소의 이름은 알토스 랩스라고 하는데요. 알토스 랩이라고 하는 엄청난 연구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가 생긴다는 뉴스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 연구소를 만들기로 한 두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아마존 창업자였던 제프 베조스, 그리고 러시아의 엄청난 갑부이자 투자자 유리 밀러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의 유리 밀러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분인데요. 이분이 초기에 투자를 했던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알리바바에까지 투자를 했었고요. 나중에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해가지고 어떠한 미래기술, 신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어내는 인물이죠. 근데 바로 이 유리 밀러와 세계 최고의 갑부 제프 베조스가 만나서 어떤 작당 모의를 했을까요? 바로 노화 치료를 위한 연구소를 만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화 방지도 아니고요. 그냥 뭐 주름 없애주는 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늙을 필요가 없다. 몸이 힘들고 기력이 쇠퇴해지고 이 노화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필요 없는 과정이다. 이 노화를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넥스트 아이템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표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을 이 연구소로 지금 막 초빙을 하고 있는데요. 조인하게 되는 과학자들의 라인업도 엄청 화려합니다. 일단 노화 방지와 회춘 기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벨몬테 박사가 내가 저 알토스 랩 조인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그냥 고문으로 여기 자문을 해주면서 같이 조인하겠다라고 한 두 분도 엄청난 분들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줄기세포 전문가, 그래서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야마나카 시냐 교수님, 또 바로 작년 2020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제니퍼 다우드너 교수도 자문으로 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대가, 노화 방지 기술, 노화 치료 기술의 대가들이 하나하나 나도 조인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이 연구소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이 노화 방지, 노화 치료 기술의 연구가 이번에 갑자기 뜬 거냐? 아닙니다. 사실 구글이 이 똑같은 연구소를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극비리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를 한 지가 한 7년 됐거든요. 근데 7년 동안 뭐 딱히 결과물이 나오거나 뉴스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요, 아주 최근에 또 1조 1천억 정도를 추가로 투자한다 라는 뉴스가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이거 의미심장해요. 결과가 없는데 또 1조 원을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약간 짐작하고 있는 거는, 그래,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다.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게 돼? 노화를 막는 게 가능하다고? 아니, 노화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노화를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게 회춘이 가능하다고? 자, 이게 과학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이게 정말 그냥 뻥치는 거 아닌가? 의심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구글과 아마존 창업자들이 이 분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말로 노화라는 것이 치료 가능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설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책이 노화의 종말이라고 요즘 굉장히 인기리에 읽히고 있는 과학서적입니다. 노화의 종말은 하버드대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썼는데요. 이분은 되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노화는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질병이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늙어서 죽는다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을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든 내가 정말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젊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데서 굉장히 흥미로운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늙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거를 노화의 정보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유전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색체 안에 있는 DNA를 여러 번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사해가지고 세포에 있는 공장의 설계도를 보내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세포들을 생산해내는 건데요. 근데 이 염색체에서 DNA를 복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복사하다가 끊기기도 하고 약간 손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노화라는 건 다름 아닌 어떤 과정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복사기에 한 100번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해요. 해상도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한 정보 전달에 노이즈가 생기고 이 정보가 잘못 전달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노화다라고 뭐 아주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DNA는 마치 건반이 2만 개 정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같은 거고, 그 그랜드 피아노에 똑같은 곡을 치더라도 모든 피아니스트가 똑같이 치는 게 아니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바로 후생 유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아노가 우리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해석이 우리를 결정짓는 건데, 이 피아니스트가 쉬지 않고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NA를 계속 복사하고 그때마다 뭐 어떤 걸 켜고 끄고를 해야 되니까 이 피아니스트도 피곤해지는 거죠. 실수를 해요. 노이즈가 생겨요. 이게 노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피아니스트에게 바로 피로회복제를 빡 날려가지고 그냥 쌩쌩하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러한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유전자를 장수 유전자라고 부르고요. 또 이러한 종류의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투입하냐를 알면은 항상 쌩쌩한 상태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있고 이 정보가 소실이 될 필요가 없다. 그것만 바꾸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뭐 바꿀 수 있다, 말이 쉽지. 모든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가? 어렵겠죠. 근데 이 노화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연구들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존 거든 박사의 연구입니다. 존 거든 박사의 경우에는 1958년도에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올챙이 알에서 그러니까 유전자 이 염색체를 제거를 해요. 제거했으니까 설계도가 없어졌죠. 근데 그 설계도 대신에 성인 개구리의 설계도를 넣는 거예요, 염색체를. 그리고 나서 이 설계도를 바꿔치기 그러니까 설계도를 빼버리고 없앴다가 다른 설계도를 넣는데도 여기서 정상적인 올챙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누가 활용했냐? 나중에 클로닝 할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클론 양 돌리가 탄생한 원리도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돌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존 거든 박사 말고 또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이 있냐면요. 시냐 야마나카 박사가 있어요. 야마나카 인자라고 하는 4개의 유전자를 발견했는데요. 이 유전자를 사용해가지고 이미 다 커버린 성체 세포를 만능 줄기세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라버린 세포인데 이 성체 세포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리고 이 이름 아까도 얘기했죠. 올해 9월에 생기기로 한 알토스 랩 자문으로 합류하기로 한 게 누구죠? 바로 이 야마나카 인자를 발견해낸 야마나카 박사가 합류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뭔가 퍼즐이 지금 맞춰지죠? 노화를 되돌리는 게 가능할까? 회취하는 게 가능할까?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게 가능할까?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을 지금 구글과 아마존 창업자들이 데려가서 노화 치료 정말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최신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던 것이 정말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처럼 정말 과학적인 근거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미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라고 책에서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궁금하네요. 늙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약을 복용하시겠습니까? 노화가 사라진 세상 반기겠습니까?